이번에 헌법재판소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도 안 되는 것 같고 4월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지금 이게 미뤄지는 이유가 뭔지 지금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헌법재판관들이 이제 마음을 못 정한 건지 협의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진짜 갈라지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한다며요. 평일을?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일이면은 자, 우리 시간 제한 두지 말고 저거 밤을 새서 도시락 먹으면서 합시다. 빨리 결론 내립시다. 국민들 너무 힘들어 하시죠. 이게 맞잖아요. 네. 근데 1-2시간, 2-3시간밖에 안 한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나 아직 결정 못 했는데요. 나 자료 좀 검토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나는 인용인지 기각인지 각하인지 조금 더 내가 좀 자료 좀 살펴보고 고민을 해보고 네. 법적 논리를 좀 다 따져보겠습니다. 이 평의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각자 돌아가가지고 우리 한번 생각 정리하고 다듬어보고 다음에 또 만납시다. 계속 이랬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누군가가 고의로 지연을 시키니까. 그게 아니면은 네. 이렇게 급한 거를 왜 2-3시간밖에 평의를 안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거를 좀 시간을 끌어야 되겠다. 일단은 1차적인 목표 26일 네.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까지 나눌 때까지는 일단 최대한 시간을 끌자. 그러고 나서는 또 다른 생각할 수 있겠죠. 유죄 나올 줄 알았는데 무죄 나왔네? 아이고. 그러면은 시간을 끌어가지고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어볼까? 그렇게까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방송 뭐 진보 쪽이나 이재명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보긴 하지만 그분들의 마음과 다르게 보수 우파나 국민의힘 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지도자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그것까지 고려를 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네. 나는 보수 성향 사람인데 난 이재명 평소에 싫어했어. 근데 유죄로 날아갈 줄 알았더니 무죄로 돌아왔네. 조기 대선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가능성이 90%네. 그럼 이건 안 되지. 그러면은 내가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 복귀시키거나 아니면은 평결이 안 나오도록 선고가 안 나오도록 시간 끌어야 되겠네. 그렇게 결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요, 네. 지금까지 시간 끌어온 거 보면은 헌법재판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만 갖고 판단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그냥 다른 본인의 의도가 있다. 무슨 삶의 기반, 이념, 성향, 철학, 가치관 이런 것 갖고도 같이 좀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이렇게 질질 끌 이유가 없다. 그래가지고 뭘 낙관을 하지 못하겠어요. 다음 주엔 나오겠죠? 잘 모르겠어요. 4월 18일 전에 나오겠죠?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확실한 건 4월 18일 전에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잘 지금 이제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이제 분위기를 들어오면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믿음이 약해요, 장 소장님은. 할렐루야. 그 왜- 말씀을 주십시오. 자, 4월 시장은 18일 전에 무조건 나옵니다. 네. 그래요? 믿음을 저도 그렇게 가지세요. 믿어요. 네. 실제 생각인 거 아니면 점지가 내려진 건가요? 네. 핸드폰으로 굴려가지고. 네. 저는 장 소장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분들이 뭐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기각둘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근거 있냐? 없어요. 네. 다들 들었대요. 누가 얘기했냐? 그것도 제대로 말을 못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서로, 예를 들어 장 소장님이 저한테 얘기한 거를 제가 송채경환 반장님한테 얘기하고 네. 송채경환 반장님이 다시 장 소장님한테 얘기하면 장 소장님이 들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네. 볼 때. 서로 그냥 모르는 사람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네.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고 확실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도 안 되죠. 네, 그럼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까지 늘 얘기했던 건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언제 나올지 모를 거다.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 예, 지금도 평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 그럼 언제 평결합시다라고 누군가 얘기하고 거기에 누군가 반대하고 며칠 합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언제 하는 줄 알게 되잖아요. 그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도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분들 왜 이렇게 늦어지냐? 저는 장 소장님의 추론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이 그건 뭐냐면 1-2시간밖에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일을 평일을. 한번 할 때. 예. 보통 2시쯤에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1-2시간 한다.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훨씬 길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문영배 지금 권한대행, 소장 권한대행의 성정으로 유추해 보건대 국민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기다리는데 2시간 하고 오늘 배고프니까 그만합시다. 이럴 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면 누군가 거기에 계속 딴지를 걸고 있다라고 유추가 돼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이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오래 못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어요. 두 명일 그래요? 수도 있고 세 명일 수도 있어요. 뭐 네. 저는 한두 명일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걸 봐서는 그래서 좀 길어지고 있다. 근데 그분이 난 기각할 거야. 저는 그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보세요? 그냥 이것 좀 더 봐야 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딱 파면 기각 이 한 줄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수십 페이지를 씁니다. 그러면 각각의 사실관계. 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정치인 체포가 있었느냐, 국회 봉쇄냐, 국회를 그러면 김혜태 단장 얘기로 케이블 타이로 남들이 못 가게 막으려고 했던 거냐, 아니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려는 거냐, 이런 판단들. 네.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단 소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재판에서 만약 다르게 돼요. 그러면 애매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가지고 되게 사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전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부터 늦어지고 있다인 건데 그때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사회 갈등도 심하지 않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판단을 했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이제 민감하게 느끼겠죠. 네. 워낙 심하고 또 내가 여기서 정말 그렇잖아요. 정치인 체포가 있었어. 이거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야라고 적었는데 법원에서 없었는데 라고 만약 나온다면 네. 홍장원 메모에 대해서 증거 인정을 안 한다면 그러면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는 잠깐 애매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걸 명분 삼아 전 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명분 그런 걸 삼아서. 명분 삼아 한두 명이 계속 얘기를 할 수 지연시킬 수 있다. 있다.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8일 이후까지 갈 수도 있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네. 실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사실상 무산되거나 애매한 그럼 6인 직무정지 체제가 되는 상태가 거잖아요. 그렇죠. 네. 6인 체제에서 전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6인 체제면 만장일치로 인용이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죠. 대통령의 더군다나 2025년에 군대를 선관위와 국회에 난입시킨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걸 한 명만 기각이나 각하견을 내도 무산되는 네. 기각이 되는 6인 체제에서 판결을 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근데 전에 빨리- 무조건 해야 된다. 그 그건 전에 헌재의 할 의무다. 근데 빨리 진짜 하루속히 네. 제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인용 결정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하나 기각 결정 안 돼요. 그럼 장 소장님, 저런 대통령 어떻게 복귀해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러게 살아요? 말입니다. 장 선생님이 계속 이제 말이 안 돼. 비행기표 네. 혹시나 뭐 빨리 결정이 돼야 되게 샀다 취소했다 그러나 봐요. 지금 누가요? 수수료 엄청 나가고 있어요. 이제 비행기표 취소하느라고. 아니, 왜냐면 만약에 그럴 일은 전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네. 기각되면 이제 해외로 뜨려고 지금 계속. 아니 근데 저는 우선순위에서 뒤로 빠져 있어요. 제일 우선순위가 한덕수. 네. 당연하잖아요. 비상계엄 요건이 안 맞는데요? 막 계속 이러고 있었잖아. 가만히 있겠냐고. 잘라. 한동훈. 네. 네가 비상계엄을 막았어. 어? 네 나쁜. 그 사람들이 원투잖아요. 그냥 100명은 있어 앞에. 전세기 뛰어야 되겠네. 전세기 천천히 같이. 가셔도 된다. 천천히 가도 돼요. 그냥 한 2, 3일은 여유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번에 근데 2심 판결 보고 대통령이 딱 그랬을 것 같아요. 뻔히 물론 상상이죠. 유추죠 유추. 봐봐 내가 그래서 판사들도 잡아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때 판사 거기 저 유진교에서 무죄준 판사 이름 넣어놨잖아요. 네. 누구지? 그 저기 뭐냐 사령관들끼리 이분은 누구지? 막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잡으러 가는 사람들도 모르는. 네, 판사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딱 하고 그래 그러니까 판사들도 자식 다 잡아야 돼. 그랬더니 옆에 뭐 누구 측근들이 그랬죠. 아 그때 맞았네요. 그리고 왜 판사까지 잡냐 싶었는데 이분은 망상에 빠져 있는 자여서 이상한 집단이 돼버렸다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해. 두 분 다 빨리 해야 사실은 돼요. 당연히 이제 인용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왜냐면은 그 한덕수 대행에 대한 기각 결정을 보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갈렸잖아요. 이상해.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8대 0으로 인용이야라고 얘기하던 분들도 살짝 1대 7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2대 맞아요. 6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판사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해가지고 풀어줬죠. 김성훈 처장. 네, 구속영장. 이것도 구속영장도 그냥 기각했죠. 기각시켜버렸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각하 결정을 2명이 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재판관들이 어떠한 판단을 할지 예측하기가 이제 불가능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네. 기각돼 있고 이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기각돼 있고 또 많은 의견들이 나뉘어졌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그래서 기각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 약간 분석적으로 더 쪼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2심 재판부처럼 더 쪼개서 보면 사실은 저는 계속 기각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의결 종족수 문제도 이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절차의 문제에서 각하결을 낼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네. 다만 기각과 각하가 있으면 기각이 많으면 기각이다 이거는 기각만 봐서 그렇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각각에 보면 아닌 사유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기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각이나 그러면 각하도. 그렇죠. 이견이 그러면 이견이 있다라는 걸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견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거는 미리 예단을 했던 거죠. 제 예단도 틀렸는데 국문 분열이 심하기 때문에 헌재가 어쨌든 그 전에 취재의 감사원장 낼 때처럼 단일한 의견을 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처럼 한 방 놔주는 한덕수 총리 기각에서 네. 전원 일치의 의견을 내줄 것이고 그 다음에 복선도 좀 깔아줄 거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거예요. 틀렸죠. 네. 그 예상이 틀렸을 뿐이에요. 원래는 약간의 이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견이 있고 사실관계 그 전에 헌재 윤 대통령 놓고 보면 당연히 이견이 있을 수 있죠. 사실관계에 대해서. 근데 인용이냐 기각에 대해서 이 이견은 있을 수 없다. 네. 네. 그러니까 분석으로 기각의 놓고 보면 논리가 사실은 그렇죠. 있기가 좀 없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맥시멈 있으면 각하 논리가 한 명 정도 있을 것도 같아요. 근데 그 한 명도 저는 헌법재판관에 걸맞지 않는 헌법을 다룰 자격이 없는 분이다. 이걸로 각하를 낸다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네, 알 5천만 수가 살면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다. 네, 전망하는 게 좀 진짜 점점 쉽지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석방된 싫어할 이후에 에?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얘기도 아니. 하지 말라고. 뭐예요? 이제 공개적인 메시지 안 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 단식 중인 지지자와 전화 통화까지 했다. 전화를 해서 감사하다 이러면서 단식을 이제 중단해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단식을 중단했다라는 건데 왜 이렇게 통화까지? 아니 이거는 그냥 네. 좀 관대하게 봐줍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해주고 싶은 게 네. 막 매일 메시지 내고 영상 찍어가지고 옛날처럼 막 싸우자 지켜주세요. 이거 안 하는 것만 해도 저는 네. 그냥 점수 주고 싶어요. 그래요? 이 정도까지는 그냥 전화 통화하시라. 고맙잖아요. 솔직히 자기를 위해서 단식까지 하는데 그 통화한 것까지 뭐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고 제발 요것만 하세요. 막 그 지지자들을 선전선동해가지고 더욱더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기반과 명분을 만들어주진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하여튼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요 정도까지는 뭐 그냥 봐줄 수 있다 이렇게 뭐 말씀하셨어요. 가증스럽죠. 가증스러운데 네. 인명에 대해서 그렇게 중시하는 분이 어떻게 그런 비상경을 하냐. 이거는 수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됐던 일인데 네. 가증스럽고 또 하나는 멍청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그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본인이 그 자격이 없는 거죠. 멍청하다는 뉘앙스는 좀 그러니까 바보다고 할게요. 네. 그걸 바보로 다시 고쳐주세요. 네. 이미 생방송이라 다 나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럼 제가 의도하신 거죠? 그럼 제가 멍청이라는 말은 어떻게 빼죠? 삐. 제가 자꾸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번 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부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다니. 근데 어쨌든 뭐 가증스럽죠. 다만 말씀대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니 알아서 하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말만 에피소드 드려주면 해프닝 별로 해프닝 넘어가요. 정도로 넘어가자.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이 필요하다면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대통령 파면되면은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것도 가능하다. 왜 이렇게 총사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왜 이렇다고 보세요? 일단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네. 뉴스에 나오기 위한 것이다. 좀 강한 발언을 해서 네. 지지층에게 역시 그래도 뭐 이현주 의원이 멋있네. 뭐 제가 그냥 제 분석이에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총사퇴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선거 다시 치르면 자기네들이 200석 넘기니까 그 정치적인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죠. 이득 네. 없으면 총사퇴하겠어요? 바보 같은 죄송해요. 저 지금 오선인 억지로 말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선인 윤상현 의원님께서 또 비슷한 주장을 하셨지만 그 지금 재선거 총선거 다시 치르면은 뭐 국민의힘이 더 쪼그라들 것 같은데 본인은 그거 얘기하고 아차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호응하는 분들도 좀 몇 분 계시잖아요. 네. 분명히 우리가 정치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 아닌가. 근데 실현 가능성 없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굳이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말들을 할 필요가 있을까?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건 불안감인데 그래, 맞아요. 물론 이제 분노도 있어요. 그 분노에 대응하는 발언이긴 한데 사실은 분노 많지만 정치인들은 이 분노를 좀 더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물론 분노가 당연하죠. 다들 뭐 저희 집에 있는 분도 엄청 분노를 해요. 네. 가끔 저한테 그 분노가 날라와요. 굳이 내가 무슨 잘못이냐. 피해를 보시는군요. 네. 반찬도 달라져요. 네. 분노가 날라오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사실은 한쪽에 너무 분노하면 물론 자연스럽게 개인들이 분노하는 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반작용이 무조건 생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시대의 지금 과제가 통합이거나 양극화 해소, 정치적 양극화 해소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 정치인들은 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저 박성태 실장님이 부럽네요. 왜요? 반찬이 달라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반찬을 안 해줘. 아, 여긴 아예 없나요? 반찬을 안 해줘. 아니, 근데 박 실장님 김치만 있어도 잘 드신다면서요? 잘 먹어요. 좀 김치만 있어도. 훌륭하시죠. 부러워. 김치의 개수가 달라졌나요? 김치찌개 있고 김치 있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법원과 이제 검찰 뭐 왜 이러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뭐냐면 지금 김성훈 경호처 차장 그다음에 이광우 경호본부장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영장이라는 게 검찰에서 계속 반려를 하다가 네 번째 만에 청구를 한 거고 이 네 번째 만에 청구를 한 거를 법원이 기각을 하면서 법원과 검찰이 공동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태에 대해서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법원 먼저 볼게요. 자, 법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김성훈 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 집행 방해했죠.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하고 그다음에 비확본 통신 내역 삭제라 지시했다라는 게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의 얘기였고 네, 네. 이런 상황임에도 법원이 기각한 거, 그다음에 법원이 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풀어준 거, 이거 법원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비판 많이 받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요. 네. 법원의 이 판단도 이해가 안 가고 지금 벌어지는 이 모든 상황이 다 판타지 같아, 판타지. 그러니까. 뉴 노멀의 시대라서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나요? 나는 그러게요. 도주 우려는 뭐 모르겠어요. 어디로 증거 인멸 우려는 그러니까 있는데. 어디로 튀겠어, 지가. 근데 증거 인멸은 지금 증거 인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네. 본인에 대한 증거 인멸이든지 아니면 이 내란과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부 모든 판사는 아니더라도 일부 판사가 이거에 대해서 같이 뭐 동조를 했던지 아니면은 너무 뭐 진짜 인권을 너무 챙기셔서 이런 정무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검찰은 또 게다가 영장 실질심사하는데 가지도 않고 안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판사가 물어볼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볼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그 구속영장에만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작심했구나 그러니까 다 이 네, 생각이 둘 다. 들고 이게 지금 이게 심상치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제 도주 우려는 뭐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확실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를 받았던 경호처의 모 직원을 반발하니까 징계했다는 것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해임 의결했다. 구속 취소된 대통령이 관저로 들어갔고 또 김성훈 처장도 내란과 형사상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 관저에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아니 형사상 피고인 둘이 갖다 붙여놓으면 적어도 말을 맞출 기회는 분명히 생기는 건데 이걸 어떻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판단하는가. 그리고 가장 이상한 건 그 체포영장 어디서 발부했나요? 서부지법에서 발부했잖아요. 네, 그렇죠.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을 저지한 경호처를 구속하는데 그 영장을 반려하고 기각하죠? 저는 이게 도무지 논리적으로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일단은 한겨레 권태호 기자님이 썼던 기사를 좀 유심히 봤는데 네. 왜 자꾸 검찰이 이렇게 옹호하고 비호하고 이렇게 무리하느냐. 결국 비아폰 압수수색 했을 때 그 서버 내지는 통화 내역에 검찰의 명단이 있는 것은 아니냐. 아하, 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계엄을 꾸미고 계획하면서 하다못해 검찰한테 무언가를 물어보거나 어떤 수사 상황을 어떤 공유받거나 이랬을 가능성이 충분한데 그런 서버에 사항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경호처와 검찰이 좀 무리하게 비호하려고 반려하고 안 내주는 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보도를 실었는데 나름 합리적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의심을 거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이제 특혜 채용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립외교원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8개월 일하다가 외교부 직원으로 채용이 됐는데 둘 다 특혜 채용이다. 둘 다 사실은 자격 조건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두 군데 다 합격했다. 이 얘긴데 이거 좀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잖아요. 네. 국립외교원 취업할 때 석사 학위 중이었는데 석사 학위 보유자에 대해서 채용을 한 거다. 네. 외교부 직원은 경제 관련 학위 소지자를 뽑다가 안 뽑고 갑자기 국제정치 관련해서 공고를 열어놨는데 거기에 마침 심우정 총장의 딸이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국립외교원에서도 그 뽑았었던 사람이 지도교수라고 하는 박철희 주일대사라고 하고 말이 안 되죠.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네.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공고사항도 이렇게 비트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취업 비리로 여기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빨리 수사해서 밝혀질 진실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2000년대 문재인 정부 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뭐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겠지만 제가 그 검찰이 좀 무리한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일방적으로 옹호를 할 수 없었던 거는 잘못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그 어떤 권력자들 아니면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어떤 입시의 혜택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일종의 규범이 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심우정이 이러면 안 되지. 검찰총장이 네. 니들이 네가 한 건 아니지만 니들이 그렇게 난도질을 했잖아. 그러니까 검찰에서 해놓고. 니들. 왜 이거는 정확하게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좀 뭐 내가 그런 말을 하지는 전화하지 않아. 뭐 조국만큼만 해라 그런 거는 너무 좀 정치적인 얘기고 웃긴 얘기인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거는 꼴대로 옮긴 거예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경제학 석사 소지자를 뽑는데 갑자기 국제정치를 뽑는다고. 그거는 심우정 딸을 위해서 꼴대로 옮긴 거죠. 네. 꼴대 옮겨.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면접을 보는데 3명 있는데 그 중에 심우정 딸이 있어. 그래서 얘를 뽑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증거도 없고 인지상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그러려니 하는데 인지상정은 아니고 그냥 증거가 없으니까 넘어간다. 아니, 그러니까 뭐 정리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어떤 무슨 네. 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면접에서 하는 거면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그게 뭐 옳다 그르다를 떠나가지고 익스큐즈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규정을 바꾸는 거는 이거는 수사 대상이에요. 그래서 빨리 검찰은 뭐 하냐? 심우정을 쳐라 빨리. 검찰이 검찰총장을 쳐야 검찰이 된다, 검찰총장 쳐야지 그러면. 그래야 지금.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아니 검찰이 법무부 장관도 쳤는데 검찰총장 못 칩니까? 쳐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안 되면 공수처가 뭐 수사를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돼요 지금. 예. 알겠습니다. PPL하고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지구를 지키면서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제도를 소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천으로 경기도민들에게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기후행동 앱을 다운로드 받은 뒤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받은 리워드를 지역 화폐로 전환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에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군산에서 시작해 지금은 강남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금강수림은 육개장 및 한식으로 대박난 집입니다. 매장은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해 있고요. 금강수림 전용 공장에서는 매장과 똑같은 방법으로 끓인 똑같은 퀄리티의 밀키트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 번도 못 먹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주문은 유튜브 고정 댓글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네이버에서 금강수림을 검색해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100만 볼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고정 대기임. 오. 제가 그 가는 방송마다 네. 저한테 와주셔서 네. 슈퍼챗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네. 아니, 근데 오늘 이기인 최고위원 때 슈퍼챗이 많은 그게 거구나. 아니라 성남시장 이기인이야. 아이디가 성남시장 이기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제가 이기인 방송 고정 중에 가자. 쐈는데 걸렸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재빠르게 쓰셨는지. 아니에요. 다른 분이십니다. 제이드 김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여기 풀어봅니다. 한겨레와 함께 저도 눈 부릅뜨고 있을게요. 김준일 평론가님 응원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님 팬도 슈퍼챗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예. 박인규님 오늘 생일인데 오늘까지 헌재 판결이 안 나올 줄은 정말 몰랐네요. 전혀 즐겁지 않은 생일이었네요. 얼천 위로해 주십시오. 위로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도 죽을 것 같아요. 지금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스트레스성 이 근육통. 자다가 지금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빨리 파면 좀 시켜줘. 죽을 것 같아. 그러게요. 제발 사람 하나 살리는 대로 지금 제발 죽을 것 같아 진짜. 파면만 나오면 싹 나 진짜.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심 선고 결과 무죄 나왔습니다. 자, 사실 1심 재판부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해서 사실은 피선거권이 박탈되느냐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위기감을 느껴왔을 텐데 2심에서는 전부 다 무죄예요. 일단 법원 판단 총평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글쎄요, 내용 뭐 대략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아주 자세히 따져서 다 무죄다. 네. 판결문을 재판장이 읽는 데만 1시간 이상 걸렸고요. 그 검사한테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 전부 다 탄핵하는, 그러니까 그 배척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전부 무죄 이렇게 선고를 했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지, 이게 정상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번 1심 선고 때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셨군요. 아니, 제가 정치부 기자하면서 정치인들 선거법 위반 기소되는 거 많이 봤고, 특히 뭐 허위 사실 공표 이런 걸로 재판받는 경우 많이 봤는데, 이재명 대표 이걸 갖고 징역을 내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막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에서도 당황을 하면서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나 좀 방심한 것 같다. 이게 너무 1심 선고 나오기 전에 이건 당연히 무죄다. 너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재판부 심기를 좀 거슬린 것 같다고 그래요. 네. 이게 사실 판사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거든요. 피고인하고 담당 변호사들 입에서 자꾸 뭐 이건 당연히 무죄다. 이제 이렇게 소문이 언론을 통해서 나가고 하면 당신들이 판사야? 뭐 이렇게 좀 꼬이는 측면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하나 있고. 그래서 1심 끝난 다음에 저도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뭐 전화 통화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충격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심 대비를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네. 정치적인 대비책 이전에 법률적으로 굉장히 튼튼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1심 때는 뭐 대략 뭐 민주당 그 율사 출신 의원들한테 좀 의존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철저하게 이 팩트 중심으로 다 반박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였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결실이 나온 배경 중에는 그런 아주 철저한, 역시 그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당연한, 사실 무죄는 당연한 결과였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1심이 비정상인 거고 이게 정상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아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이 항소심 들어가기 전에 그 대표 비서실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계산을 해서 방송 초짜가 아는 척을 좀 하려면 사전에 정보를 좀 달라. 1심하고 동일하게 나올 걸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까지 저한테 보내주는데 따박따박 1심과 동일하게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메시지를 물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또 다른 경우의 메시지도 준비했겠지만 네. 그걸 보내주는데 사실은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이런가? 제가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랬군요. 누군지 알 거니까. 예. 근데 사실 세부적으로 보면 그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기억이 잘 안 난다. 네. 사진이 좀 이상한데 너무 압박을 해서 나는 협박으로 느꼈어. 이 세 마디입니다. 네. 이 세 마디를 가지고 오늘 방금 전에 오늘 오후에 항소심 활동 안에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이야기하면서 산불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 와중에 국민들의 이 관심들을 이쪽으로 그 세 마디 때문에 네.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다들 기억하기 때문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면서 얼마나 제대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검찰의 기소가 문제였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그게 여러 당 대변인들이 논평을 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 네. 민주당이 아니고 조국 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이 뭐라고 냈나요? 낸 게 있는데요. 정적 죽이기에 눈이 뒤집힌 검찰에 대한 파면 선고다.
이번 그 선거법 재판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가지고 정치인들을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한다. 그럼 나만 할 수 있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검찰 기소 자체가 이제 부당한 건데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 편의주의 또 기소 독점주의 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그동안 야당 탄압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뒤늦게 아무튼 오늘 가장 많이 나돌고 있는 지금 단어가 사필 규정 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필 규정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하나 더 좀 추가하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선거 끝나고 곧바로 안동으로 갔어요. 네. 산불 때문에 굉장히 잘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참 그 운이 참 좋은 정치인이구나. 어떤 면에서요? 뭐 노력도 하지만 이 재판 결과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뭐 용장 위에 지장, 지장 위에 덕장, 덕장 위에 복장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는데 복장 위에 한 수 더 높은 게 운장. 네. 운이 좋은 장수다 이제. 하여튼 그 사람이 아무튼 뭔가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가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하는 바람에 뭐 상황 자체가 완전히 뒤집혀졌고 네. 또 사실은 1심에서 유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이렇게 뒤집혔기 때문에 더 좀 극적인 효과가 맞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심에서 무죄 나왔으면 이렇게까지 극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야 이게 뭔가 우주의 기운이 네. 모아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장풍을 쏘아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네. 사실 운장 위에 인장입니다. 참을 인자. 저는 이재명 대표는 버텨내는 힘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사실은 견뎌내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운도 견디는 사람들한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끝나고 나서 메시지를 이야기할 때 가장 진솔한 모습들이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축하드립니다, 사실. 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 다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에 대해서 축하한다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일단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1심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1심에서도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다만 1심에서 유죄라고 봤던 거는 뭐 인터뷰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얘기를 했다. 유죄. 그다음에 이제 백현동 관련해서 협박을 받았다. 유죄.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유죄를 판단을 했는데 2심 재판부는 똑같이 첫 번째 김문기 처장 몰랐다 발언에 대해서 무죄. 그리고 나머지 두 개에 대해서 다 무죄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좀 자세히 보면은 어떤 면에서 무죄가 나올 수 있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전부 이 법적인 논리를 너무 잘 알아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가장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기억은 법적으로 처벌할 대상이 아니다. 그건 1심하고 2심은 같은 거고요. 네. 항소심하고. 그다음에 골프를 안 쳤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는 게 사실 핵심이고 네. 그다음에 그 골프를 쳤다는 증거로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말도 그렇지 않았고 근거도 틀렸다라는 게 사실은 두 번째를 엎을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었었고 네. 세 번째가 그 협박 그 부분을 정치적인 의견 표명으로 인정을 해줬던 거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이 아니다. 말을 붙이니까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 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억이 안 난다. 사진이 이상하다. 나는 좀 협박을 받은 느낌이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이건 뭐 자세하게 뜯어보고 훑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의 질 낮은 네. 법적인 공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예. 네. 이제 간단하게 덧붙이면 그 검찰은 그 골프 안 쳤다고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라는데 오늘 항소심 재판부에서 아니 그건 검찰이 사후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지.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렇게 말을 한 건 아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는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하면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이런 대목으로 얘기를 하긴 했죠. 예. 그래서 사후에 그렇게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해석을 검찰에서 하고 그거는 맞지 않다 해서 무죄를 내렸더라고요. 네. 명쾌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2심에서 이제 무죄를 받아서 대선 가도가 이제 탄탄대로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평가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송한용 선임 기자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으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는 건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 재판이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위중교사 재판도 있고 뭐 대장동 재판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안 미칠지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일단 대선을 언제 할지 아직 모르지 않습니까? 네. 참 답답하죠. 지금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해줘야 조기 대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듯이 진작 3월 초에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을 5월에 한다면 지금 정세경화 기자 말씀하신 대로 탄탄대로가 일단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아직 언제 선고할지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뭐 좀 얘기하기가 좀 난처한 대목이 좀 있습니다.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그 민주당 의원들도 좀 이렇게 너무 그 기뻐하는 표정을 짓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일제히 문자가 그랬어요?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지지자들은 막 박수 치고 뭐 우는 분도 계시고 환호성을 지르고 하는데 법원 앞에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민주당 의원들은 굉장히 좀 무거운 얼굴로 뭐 산불이란 측면도 있지만 네. 이제 정치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이제 그 오만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걸 갖고 막 또 너무 기뻐하면 저 사람들 뭐야? 이제 이렇게 오버하는 모습으로 비칠까봐 굉장히 좀 조심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정반대 쪽을 좀 쭉 봤어요. 반대쪽이요? 국민의힘 반응. 국민의힘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 항소심 무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 근데 이제 이건 실명은 아니고요. 네. 재선 익명 의원인데 이분이 이게 딱 핵심적인 말을 했더라고요. 앞날이 캄캄하다. 캄캄할 겁니다. 네. 이게 대략 유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안철수 의원은 2심 유죄면 대선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다음에 또 김기현 이분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고 홍준표 이런 분들 또 뭐 나경원 의원은 하루 전날 어제 뭐라고 그랬냐면 내일은 이재명 사망 선고일 될 것이다. 네, 맞아요. 논란이 됐죠. 아니 정치적 사망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사망 선고일 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어떻게 말을 이렇게까지 험악하게 하나? 또 권성동 원내대표도 피선거권 박탈이 예상된다. 승복해라. 이것도 이제 대선 나오지 말라는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다가 오늘 아까 텔레비전 보니까 얼굴들이 다 색깔이 좀 까매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앞날이 깜깜한. 앞날이 캄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불행한 게 이분들이 다 자 보세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다 법조인 출신들이에요. 판사 검사. 네. 김기현 판사 출신, 홍준표 검사 출신, 또 법률위원장 주진우 이거는 국민의 법상식이 완전히 뭐 어긋나는 거다. 한동훈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거다. 아니 대한민국의 그 법조 엘리트들이 자기들한테 정치적으로 불리한 판결이 나온 걸 갖고 이렇게까지 막 법원을 융단폭격을 하는 걸 보고 야, 이 사람들은 진짜 보수가 아니다. 아니, 보수의 가장 최고의 보루는 법원이거든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되는 건데 급하니까 막 지금 사법 좌파 카르텔 이런 말도 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걸 보고 야, 이 사람들 큰일 났구나 이거. 진짜 본인들 표현대로 앞날이 캄캄한가 보다. 진짜 이런 걸 참 느꼈고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제가 이 순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항소심에서 이 대표님이 면접을 받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네. 탄핵이 인용이 되면 네. 이게 저쪽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 오늘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유죄가 나왔다. 예, 라고 한들 저는 이재명 대표의 독보적인 지위가 흔들렸을 건가. 왜냐하면은 네. 모든 그렇습니다.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그 후보를 선택할 때 그 뭐 이게 흔한 이야기지만 세 가지 정도의 큰 에너지들이 작동을 합니다. 제일 처음은 분노. 네. 저놈들 어떻게 때려잡지? 심판의 도구들이 필요할 때 가장 지지가 강력하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지가 조직되는 가장 큰 에너지는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연민과 동정입니다. 누가 제일 두드려 맞았지? 누가 제일 따구리를 많이 당했지? 이 사람, 저쪽 세력에 의해서. 네. 그런 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집권 세력에 의해서
다구리를 당한 걸로 생각하면 다구리라는 표현 몰매를 맞았다. 몰매를 맞은 걸로 따지면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전 세계 탑입니다. 정치적으로 몰매를 네. 맞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몰매를 맞고 신체적으로 위협까지 당하는 걸 뭐 가족들까지 전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심하게 당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민과 동정은 사실 그 지지를 유지시키는 가장 큰 에너지거든요. 네. 이게. 근데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 가능성입니다. 예,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람 그래서 이길 수 있냐? 아무리 분노의 쓰임이 있고 심판의 쓰임이 있고 불쌍해도 이기지 못하면 못 쓰거든요. 네.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요. 60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가 약간의 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탄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조건 조기 대선을 간다. 그럼 60일이다. 네. 60일 이내에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이라는 그 이름 말고 다른 분이 대체가 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사법 리스크도 그 지위를 흔들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저는 뭐 사실 단언을 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조금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걸 날개를 달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건 아니고 네. 네, 그동안은 이제 발에 족쇄가 채워져 있었는데 족쇄가 풀렸다 그건가요? 예,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어제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하고 꽤 가까운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아주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하면 이게 2심에서 뭐 벌금형이라도 당선 무효형, 피선거권 박탈되는 형이 나오면 이 대법원에서 그냥 3개월 내에 상고심 하게 돼 있으니까 다음 대통령 선거 조기 대선 전에 그냥 미친 척하고 네. 대법원에서 그냥 확정 뭐 심리할 것도 없이 그냥 뭐 한 2달 만에 그 피선거권 박탈 네. 확정만 해주면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민주당은 후보 등록 이후면은 아예 그냥 대선의 후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 그랬다가 제가 이제 그분한테 약간 좀 말을 들었는데 네. 아니 비상계엄 안 한다고 했는데 했잖냐. 지금 이게 무슨 일을 할지 지금 예측할 수가 없는 거다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회적 파장으로 보면 계엄만 하겠습니까만은 계엄은 그래도 어쨌든 국민들과 국회에서 견제를 해서 해제를 시킬 수 그렇습니다. 있는 방어책이 있지만은 예. 지금 말씀하셨던 그건 그 견제가 안 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주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못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물론이죠. 하더라도. 예. 저도 사실은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반박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대법관들의 기본 상식을 믿어라 그랬는데, 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초조했었죠. 그런데 오늘로서 이제 그걸 완전히 벗은 겁니다. 네. 그 족쇄는 없어진 거죠. 지금 뭐 이게 대법원이 물론 검찰이 상고하겠죠. 뭐 상고해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이건 뭐 법리 적용이 잘못됐으니까 이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뭐 그러면은 조기 대선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족쇄는 풀렸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래도 대법원 판결에 좀 약간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희망사항이죠.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무죄가 나온 뒤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감스럽다 의견을 표명하면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재판해서 정의를 바로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또 이제 3심으로 갈 거기 때문에 대법원이 만약에 유죄가 안 나오고 무죄가 나왔지만 이 무죄를 조금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빨리 대선 전에 확정 지어주기 위해서 빨리 판결을 내릴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그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법조 출입 기자를 과거에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아는 상식인데 네. 대법원에서 그대로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무죄 난 걸 대법원에서 아니야 이거 유죄야 이렇게 판결하는 게 아니에요. 네.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적용이 잘못되고 거나 법리를 좀 오해했다, 뭐 이런 것 또는 증거 채택을 잘못했다 이런 경우에 파기환송을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원심이 좀 잘못 판단했으니 재판을 다시 해라 네. 이렇게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기 대선을 대략 한 60일 이내에 한다면은 그 안에
뭐 파기환송심까지 해서 또 그게 다시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불가능하군요. 불가능한 거. 네. 그 물리적으로 이제 불가능한 단계에 들어서다 이렇게 보셔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대선 끝나기 전에 안 나온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도 지금 이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재판들이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재판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이 불소추 특권을 어디까지 범위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이제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 제84조를 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해제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소추라는 게 기소냐 아니면 재판까지 포함된 거냐 이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쭉 있었어요. 이거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뭐 어쨌든 재판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게 취지가 어찌됐든 간에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진행되었던 부분들을 잠깐 면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취지는 대통령의 집권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는 최대한 확대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던 거 뭡니까 이게 승복하냐 안 하냐 이런 네. 문제처럼 아무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 진행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큰 결정 사항이 되어서 흔들 수 있다. 대통령이 된다는 건 국민들이 선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상의 저는 헌정 질서에 위대한 원칙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된다. 그럼 그분에게 주어지는 그게 누구든 간에 그분에게 주어지는 사법적인 조치들은 임기 동안에 다 유예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제 다수설, 소수설이 있어요. 근데 다수설은 지금 장관님 얘기하신 대로 그게 다수설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MBC 100분 토론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추 할 때 소는 예. 기소를 의미하고 네. 추는 소송 수행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재임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기소도 안 되지만 소송도 진행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당사자가 하는 바람에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됐지 이게 다수설 맞습니다. 이건 우리 법조 기자들이 취재해서 다 기사로 이제 썼던 내용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다수설 소수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대법원도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인데 네. 지금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국민 주권의 원리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가장 중요한 그 민주적 절차를 대법원에서 방해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고요. 이거는 사실 이른바 보수신문 논객들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네. 이게 재판 진행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다만 이제 퇴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예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네, 두 분 다 유예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뭐 이번 이제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를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사실 정치인의 발언을 어디까지 우리가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야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 상황에서 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정치의 사법화도 굉장히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이 대선 주자들의 발언 하나하나를 이렇게 선거법으로 다 판단을 하다 보면은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대선에서 승리를 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은 허위 사실 공표를 많이 했는데 왜 잣대가 다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비판들이 나왔어요. 자, 이런 발언들 선거법으로 판단하는 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잘못된 거죠. 뭐 정치는 정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자꾸 법원으로 들고 가죠. 자꾸 고소고발하고 심지어 뭐 정당 안에 뭐 일도 법원으로 가지고 가서 가처분 신청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네. 정치 실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과거에 이 대선 치르고 나면 다 고소고발 다 취하했어요. 네, 맞습니다. 뭐 또 이 대선에서 이기면 대통령이 되죠. 대선에서 진 사람은 대충 봐줬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입건할 수 있는데도 봐줬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 입건 안 했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아예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다. 그래갖고 막 야단을 쳐서 못하게 했습니다. 네. 그게 맞는 거예요. 대략 다 유지가 됐는데 이번 정권이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이게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검찰이 그냥 대통령의 통치 기구로 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식으로 대선에서 졌다고 이 사람을 막 압수수색을 수백 번을 하고 뭐 재판을 지금 몇 개 받고 있죠? 4개인가 5개. 5개 받고 있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집권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되면 또 이렇게 뭐 털 수 있냐? 그거 못 털어요.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네. 집권 세력의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 이른바 법조 기득권 세력 카르텔의 일원이에요. 그래서 사실 대충 다 그 법조인들이 이제 그쪽 편인 거고 이재명 대표는 이 좀 끼워줄 수 없는 진짜 그 비주류 중에서도 비주류. 그러니까 사법시험만으로 주류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도 사법시험 합격해서 판사도 하시고 그랬지만 우리나라 그 법조 엘리트 주류들이 인정 안 했거든요. 근데 그 부산 쌍고 나와가지고 대학도 못 가고. 그 어떤 검사가 대화할 때 저 대통령이 몇 학번이시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검사스럽다 이런 말도 나오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뭐 이제 경남고 명문고등학교를 나오셨지만 부산서 시골서 변호사든 뭐 이런 의식이 있었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거기보다도 훨씬 더 이렇게 더 비주류예요? 더 비주류인 거죠. 아니 중고등학교 다 이렇게 검정고시로 했죠. 뭐 대학은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만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요. 또 국회의원을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기득권 세력이 아주 좀 이렇게 그러니까 이재명이란 정치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 놓고 검찰이 쳐들어가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제 기소를 하고 재판을 받고 있고 이런 겁니다. 지금 한 5개 재판 내용 중에 제가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돈 먹은 게 있습니까? 혐의가? 하나도 없어요. 네. 개인적으로 착복한 비리 뭐 이런 건 없죠. 네,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 법률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이른바 제3자 뇌물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법률 기술자들이 이재명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매장하려고 이제 이게 법률을 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해석을 붙여서 기소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오늘 항소심 재판부 같은 그 의로운 재판부를 만나서 일단 그 족쇄를 하나 벗은 지금 이런 장면을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퇴임 이후에 이런 장면이 또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굉장히 가슴이 좀 답답하고 무거운 뭐 이런 현실적인 측면이 그럼 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는 이제 검찰에서 뭐 이렇게 법조계에서 비주류이기 때문에 검찰을 이용해서 칼을 휘두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거기에도 아마 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한계가 있을 것이다. 예, 그게 윤석열 대통령은 뭐 윤석열 사단이라는 게 검찰 안에 존재했지만 검찰 안에 뭐 과거에 뭐 김대중 사단이 있었나요? 없었고 뭐 기껏해 호남 출신 검사들 좀 쓴 거고 노무현 사단 이건 아예 뭐 존재할 수 없었고 문재인 검찰 하지만 검찰 안에 문재인 대통령 때 잘 나가던 검사 몇 명이나 돼요? 뭐 거의 없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고 수사권을 휘두를 수 있는 검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세요? 정치의 사법화? 네. 정치사법화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정치는 그거지 않습니까? 설득하고 타협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일으키기도 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그게 그냥 딱 이렇게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는 사법 쪽으로 다 모든 걸 떠넘기니까 그건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쪽이 부재해지다 보니까 사법 쪽으로 넘기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정치적인 역량들은 부족해져 버리고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정치의 사법화보다 네. 사법의 정치화를 보면 네. 정치의 사법화는 그냥 애 장난이더라고요. 이게. 오히려 사법의 정치가 지금 보십시오. 헌재가 왜 빨리 선고를 안 하지? 네. 이게 법리의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헌재가 대체 무슨 정책 판단을 하고 있는 거지? 대법원이 마지막 최종 판결을 언제 낼 거냐의 문제도 그래서 이 문제는
3개월 내에 돼야 되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밟으면 법적으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것도 정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대선에 어떻게 이렇게 개입하지?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네. 개입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생각. 저는 지금 가장 큰 윤석열 정부가 해악을 끼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존재하는 시스템 전체를 지금 불신하게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유리하면 사법의 승리, 역시 정의에 보르는 사법권 이러다가 그 다음 날 불리한 그게 나오면 다 사법 쪽은 또 다 써야 되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기본들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이 가장 좀 우려스럽고요. 그래서 사법의 정치와 이 부분을 어떻게 막아낼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성 기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칼을 쥐었을 때 가장 잘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무서운 얘기 아닌가요, 이거는? 칼 음식을 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돌아보시면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권력을 정확하게 딱 가지고 특히나 행정적인 권력들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돋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선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현장에 있어서 다수의 부침들이 있지만 권한이 주어질 때 그걸 가장 잘 쓸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뒷받침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좀 시원하게 뭔가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좀 차이가 있을 거다. 그런 기대를 사실 저는 가집니다. 네, 저도 일 솜씨가 있는 거는 다 알지 않습니까? 네. 그 성남시장 때도 보여줬고 경기지사 때도 보여줬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걱정한 부분은 이른바 정치 보복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치 보복을 하려면 검찰을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움직일 수 있는 힘까지는 없을 것이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돼도 아마 이 법조 엘리트들이 주류로 편입시켜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좀 걱정이 있는 거죠. 전. 네. 아마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정치적인 경쟁자를 숙청하는 방식은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같고 장군님께서는 이른바 내란 세력을 제대로 처벌하는 역할은 분명히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복과 정의가 참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지 않습니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칼이 맞는 사람의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감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할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지지율이 깡패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잘 해내면 지지율이 그걸 받쳐주면서 주류로 들어 올리는 거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가차없이 현재 주류 세력이든 뭐든 간에 가차없이 결국은 심판을 받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실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이 뭐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민에 달린 거죠. 그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 그걸 하라고 우리가 요구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국민이 내란 세력을 용서하고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거 용서해주면 이 다음에 내란 몇 번이고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무관용 원칙으로 아주 철저하게 처벌을 하고 저는 사면복권도 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분명히 하는데 그게 우리 장관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민적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재명 대표한테 그런 걸 요구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를 좀 일솜씨를 발휘해달라 이렇게 주문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라디오에 나와서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급적이면 4월 내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이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파악되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계좌 연관성 분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못해요. 자, 못해요? 금감원 이럴 수 있는 조사 권한이 없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냥 의심스러운 계좌가 있으면 이렇게 불러다가 압수수색도 하고 여러 가지 계좌 추적도 하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냥 거래가 된 계좌만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원희룡 장관 관련된 거를 좀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은 들여다봤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끝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래요? 없으니까 이런 얘기를 한다고 봐요. 근데 얼마 전에 봐봐요. 그건 저희가 조사 왜 해요? 막 그런 수준으로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검토를 한다라는 거는
조사해봤자 별게 안 나올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권한이 없어요. 네. 박 시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이상하죠. 이미 벌써 한 2주 전쯤인가요? 나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의원의 질문에 답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계좌 조사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도 포함되나요? 잠깐 한숨 쉬고 조금 있다가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의원이 그냥 넘어가니까 포함되지 않습니다. 네. 말을 안 했을 때 그거 자체도 하나의 메시지니까 굳이 얘기를 했고 그 정치인 김건희에 대해서는 계좌 추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 가지고 비판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조사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라는 얘기던데 그걸 아예 단정해서 아예 조사 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미. 스크린 하려는 것도 배제됐다는 것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그때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그렇다고 저는 허위사실 공표로 걸지는 않겠습니다. 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충분히 그런 의미였는데 잘 이해가 되진 않아요. 비판을 받으니까 이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발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두 분이. 정책적인 의견으로 볼 수는 없습니까? 이것도 정치적인 의견 표명으로 봐요. 아니, 의견 표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정책적인 의견으로. 정책적인 그게 의견으로. 어떻게 정책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정책적인 의견, 정치인은 정치적인 의견. 네. 이거는 그래서 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근데 당시에 김건희 여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원희룡 장관도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저는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고 보고 대통령실과 여권의 어떤 분위기에 맞춘 네. 다시 지금 와서 그건 아니다. 연관성이 지금 다 있다고 단정 줄 수 없다는 의미였다라고 하는 건 또다시 자기의 말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해서 그를 수정하는 정치적 의사표명이라고 봐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요? 네, 조사하는 담당자들에게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예요. 금융감독 원장이. 자, 이거 조사하지 마. 알았지? 내가 이제 가이드라인 쳤잖아. 없다고 했잖아. 그들 조사해가지고 굳이 밝혀낼 필요 없어. 이런 경고성, 가이드라인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공적 기관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불행한 거예요. 네. 의혹이 있고 그러면은 빨리 검찰로 넘겨야 된다니까. 금감원에서 갖고 있어봤자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강제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냥 정리해가지고 조사한 거 그냥 원론적인 거를 빨리 검찰에 넘겨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압수수색도 하고 계좌 추적도 하고 그래가지고 증거 확보하지. 지금 다 증거인멸하면 어떡할 거냐고요. 이건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복편이. 그리고 검찰에 가면 금관에서 파견 나온 사람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어서 같이 수사해요. 그래서 굳이 이복현 금감원장이 전직 검사에 그걸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시간 끌기 작전. 근데 금감원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제 검찰에 있는 것도 많은데 그런 것들은 지금 제대로 수사가 될지 좀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금감원 금감원은 바뀌면 바로 못하니까. 해요. 네? 정권 검찰 바뀌면 전체가 바로 한다. 바로 그렇지, 검찰은 하겠지. 이제 바뀌면. 정권 바뀌면 한다. 하겠죠. 지금은 아닌가요? 정권 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때부터 할 거예요. 파면 이후부터 뭔가 움직이기 네.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검찰은 만약 검찰에 신이 있다면 A팀, B팀을 두고 이쪽 정권일 때는 A팀 빼서 B팀 너희들이 가서 해. 네. 근데 정권이 없다 보면 자 B팀 빠져. A팀 너희들이 가서 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A팀, B팀이 나눠져 있다. 검찰에 만약 신이 있다면 그 신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가.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할게요. 지금 방송통신위원도 시끄러워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 포함해서 2명의 회의를 열어가지고 공영방송 EBS의 신동호 사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EBS는 좀 난리가 나가지고 오늘 출근도 못했다고 하는데 일단 2인 의결을 하는 체제에 대해서 사법부에서는 계속 잘못됐다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한 거. 그다음에 이 신동호 사장이라는 사람은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아끼는 본인이 직접 사랑하는 후배라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약간 이런 사람인데 정치적인 중립성에 대한 문제, 이해 충돌에 대한 지적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을 강행한 이유 뭐라고 보세요? 알박기죠. 알박기다. 내 사람 챙기기. 사랑하는 후배를 사장 자리에 앉혀주기 위한 눈물겨운 투쟁.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무슨 대법원 판결이 어쨌든 2인 체제에서는 뭘 하지 말라는 취지잖아요. 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이런 논란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신동호 씨가 기자였을 때 저 되게 팬이었어요. 그 맞아요. 유명했죠. 아나운서로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정치권에 오면서 많이 과거도 부정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거든요.
되게 정말 방송도 잘하고 유머도 있고 위트도 있고 순발력도 있는 분이었는데 네. 괜히 참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 보니까 안타깝기도 하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그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기에는 뭔가를 하면 안 돼요. 그냥 상황 관리만 원론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장 소장님이 눈물겨운 투쟁이라고, 그러니까 아끼는 후배 신동호를 사장 자리에 앉히기 위한 선배 이진숙의 눈물겨운 투쟁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신나는 투쟁인 것 같아요. 신나는 소재? 왜요? 신나는 투쟁. 네. 이진숙의 신나는 투쟁. 네. 지금 저는 이 윤석열 정부 얘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의 비판이 있으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듣고 일단 수용을 떠나서 일단 듣고 이런 점을 국민들이 지적했구나. 이게 사실은 대통령을 포함 각 장관들 이런 분들이 갖춰야 될 자세잖아요.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큰 문제가 있으면 송채 반장님도 현장에서 볼 때 보면 다들 해명도 하고 그러지만 이런 지적이 있으면 안 되는 데라고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 정권의 장관들을 보면 이런 걸 즐겨요. 논란을 즐긴다 오히려. 다들 네. 본인이 이런 걸 기회로 내가 진정한 투사야 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 해요. 지지층을 그거군요. 향해서. 지지층을 향해서. 네.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대통령님 제가 잘 싸우죠. 다 이런 분들이 지금 장관들 하고 있어요. 그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어차피 국민들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투사들이 지금 장관에 대해서 이끌고 있으니 네. 투사들은 가서 싸우라 이거예요. 투견장이라도 만들어주든지 거기서 싸워야지. 왜 장관이 돼서 이런 걸로 싸우려고 해요. 물론 본인 뜻과 다르더라도 이미 대법원은 판결 이렇게 났고 이준숙 위원장 저도 기각될 거로 생각을 했지만 그리고 임명된 지 하루 이틀 만에 된 거는 탄핵 수치가 된 건 좀 무리한 측면이 있었죠. 네. 저는 필요에 의해서 탄핵 수치를 한 거라고 보는데 근데 4대 4였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 좀 겸허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무슨 소리야? 난 싸울래.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좀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파면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지지자들을 향해 내보이려고 한다. 뭐 이런 한마디만 더 하셨습니다. 할게요. 네. 문재인 정권 때 임기 말에 알박기 한 거 저 잘못됐다고 비판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무리한 알박기는 비판받아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네. EBS의 보직 간부들 54명 중에서 52명이 보직을 사퇴했어요. 네. 그럼 이거는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요. 인정을 못 받는 거잖아요. 거기 가봤자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EBS가 교육방송이잖아요. 네. 신동호 전 아나운서 실장인가요? 교육할 게 뭐가 있는지 네.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지 그분이 오히려 그 받아야 시청자이면 되지 뭘 또 네. 사장까지 하려고 하는지 알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오히려.